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사이좋고 공평하게 형제 자매 수대로 상속재산 분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평하게 분할이 될 분들은 안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많이 받아갔어요, 이미.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자식 둘밖에 상속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큰형이 아버지한테 20억을 받아간 거예요. 그럼 남은 4억은 누가 가져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져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야, 머릿수대로 2명이니까 4억을 나눠서 2억씩 2억씩 가져가자, 이렇게 하면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듣죠. 자, 유류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이 20억, 제가 4억 받아갔다 칩시다. 그런데 이게 공평해요? 안 공평하잖아요. 형이 뭔가 좀 저에게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는 얘들처럼 미리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수대로 공평하게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받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뭐 형제 자매 중 한 사람한테 재산을 미리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님이 한 모든 증여들을 특별 수익으로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모님이 한 생전 증여가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보니까 상속분의 선급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줄 거를 미리 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만 특별 수익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판례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분의 선급이 유류분 소송에서 가면 우리가 이제 받아내야 될 재산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거고,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는 그 특별 수익이 있는 사람들은 그 특별 수익만큼 자신의 상속분에서 빼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손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사전증여가 이만해요. 그 안에 특별 수익이 요만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전증여가 특별 수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빠르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전세금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되죠. 당연히 몇 억 될 거니까. 그런데 뭐 아버지 재산이 1조다. 근데 전세금 먼저 1억 줬다. 이런 거는 안 될 수도 있겠죠. 대법원은 우리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전 자산이나 수입, 뭐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고려해가지고 상속분의 선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바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유학비는 어떨까요? 자, 유학을 5년 갔는데 5억 들었어요. 이거 특별수익 돼야 되겠죠. 근데 형제가 3명 있는데 3명 다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경우에는 특별수익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집을 사주거나 건물을 증여하거나 토지를 주거나 이런 거는 우리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평생 30년간 같이 사셨던 어머니한테 집을 증여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도 특별수익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대법원 판례를 짧게 정리를 해보면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평생 살았고 그 재산에 뭐 기여나 노력, 그리고 보상 내지 평가의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부양의 의무까지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그 증여에, 이런 증여는 특별수익에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수익에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해하지 않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에게 집을 증여했어요. 근데 혼인기간도 굉장히 길고 아들도 다 키우고 평생 함께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 그게 사전증여는 맞는데 특별수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봤죠? 사전증여가 이만큼 있고 그 안에 특별수익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특별수익 밖에 있는 사전증여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30년간 아버지를 모시면서 살았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병원비, 약값 등을 모두 큰아들이 벌어서 충당했어요. 당연히 며느리가 도왔겠죠, 그 자식들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큰형에게 가진 전 재산인 집을 증여해 주신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이 아버지 재산 그거 머릿수대로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큰형 입장에서 이게 맞는 말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전 증여에 특별한 부여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걸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공평을 해야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큰아들이 30년간 병원비 약값 내면서 아버지를 부양했다면 그 집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증여에는 해당하지만 특별수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제가 여러 판례들을 검토해보면 자연스러운 애정에 따라 줬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사전증여가 특별수익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유류분 소송의 경우에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거고, 반대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 되겠죠. 상호재산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가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은 것을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고, 다른 쪽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야, 그러니까 상호재산에서 니는 들고 가지 말거나 조금만 들고 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수익인지 뭔지를 다투기 전에 일단 사전 증여됐다는 사실을 밝혀야, 그걸 밝혀놓고 이게 특별수익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사전증여된 사실을 어떻게 밝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들의 구성 비율 중 1위가 부동산이고 2위가 금융재산입니다. 예금, 주식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죠. 계좌이체 내역을 하면 돈 좋네, 이런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무상 조금 어려운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전증여를 입증하는 방법도 부동산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님이 어떤 부동산을 줬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부모님이 어떤 부동산을 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부모님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뽑아보면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까지 소유했던 모든 부동산의 주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걸 증여했다, 그런데 내가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뽑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받아간 것 같아, 우리 동생이 받아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동생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회해보면 되겠죠. 이 동생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소송 중에 해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동생이 보유한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부동산 주소를 확보한 뒤 그것의 등기부를 다 떼보면 어떻게 마련했고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동생이 받았다고 의심되는 부동산을 찾았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에 증여라고 돼 있네, 아빠가 얘한테 증여를 했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입증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등기부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 동생한테 매매한 걸로 등기 원인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제3자로부터 동생이 산 걸로 매매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그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그 동생 명의로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인정된 걸로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매매했다는 사실을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야, 이 사실을 입증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기의 추정력을 깨야 되는데 그 깨는 방법은 실무상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그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에 당사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매매나 보존 등기할 당시에 그 동생이 나이가 미성년자다, 이러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질 수 있겠죠? 아니면 직장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인데 40억짜리 건물 취득했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입증을 추가적으로 하셔가지고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좌 내역을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부동산이 부모님으로부터나 제3자로부터 매매가 됐다면 그 시점에 매매 대금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현금으로 4억, 5억씩 주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계좌이체 방식이 됐든 수표로 줬든 그 매매 당시 시점에 통장 거래 내역을 보는 겁니다. 자,
당연히 동생 통장 보고 부모님 통장 보면 되겠죠. 대부분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나마 조금 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수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을 매매할 시점 즈음에서 부모님 계좌에서 한 5억이 수표로 발급이 나갔다고 합시다. 계좌이체 내역을 봤는데 수표 출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면 수표, 전표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행들이 그 전표 보관 기간이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신청해서 인용이 되고 그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대부분 5년이 지나서 회신할 자료가 없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 수표 추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전 증여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입증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산은 여러 종류가 있고 입증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소송을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기발한 그 분야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셔서 그걸 통해 입증하는 변호사님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꼭 그 자료를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똑같은 상황이 되면 꼭 써먹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분의 성급인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속분의 성급인지 아닌지를 다투려면 사전 증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입증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입증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나 유류분 소송을 하실 때는 잘한다, 유명세만으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기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입증의 영역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호사가 가장 유리하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의 사건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의 승소를 이끌어올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